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한번 곱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거의 10원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럼 킬로미터가 나올 거예요. 1년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킬로미터. 예,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써서 계산하셔도 되고. 9억 200. 맞나요? 이대균 목사님? 아, 이대균 목사님이 딱 걸렸어. 윤종민 목사님 몇 나오죠? 9.42. 9.42. 네, 그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9억 4,200만 킬로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걔가 1년에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예, 속도라고 하는 것이 빠르기잖아요. 빠르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은 이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리학적으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가면, 똑같은 시간에 많이 가면 빠른 겁니까? 10초 동안에 200m 가는 사람이 10초 동안에 100m 가는 사람보다 빠르겠죠. 그러니까 거리에는 어떻게 돼요? 비례하죠. 거리를 많이 가면 속도는 커지죠. 그러면 분자로 가는 거예요. 커지면은, 분수식은 커지면은, 분자가 커지면은 전체 값이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속도에 관련된 거는 거리하고 시간뿐이 없어요. 그럼 시간을 많이 걸리는 사람은 속도가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느린 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한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9억 4,200만 킬로를 갔는데 그거를 365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억 4,200만이고 365로 나누면 하루 동안 가는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1일 동안 가는 거리인데 비율이니까 그 속도라고 표현해야죠. 네, 저 물리학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하루에 가는 이제 속도비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시간에 간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서 24를 곱하고 24로 24로 아래를 곱하고 예, 나눠야 되겠죠. 그죠? 24 나누기 24를 하면은 뭐냐면은 1시간에 가는 거리에 대한 속도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누기 24요? 예, 나누기 24. 나누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분자에다 곱하면은 나누기가 전체 값엔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이렇게 시간은 365 곱하기 25. 이렇게 하는 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곱하기 24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1시간에 가는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1시간에 가는 거리는 초로 계산하려면 1초에 얼마를 갖느냐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기 또 1, 나누기 또 60. 그쵸. 3600초죠. 1시간은 3600초예요. 그걸로 나누면 초당 가는 거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1초에 가는 거리에 대한 속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답을 알고 있어서 편하게 나네. 그냥 다 배우는 게 편하게 네. 이렇게 오는 거. 약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약 1초에 30km를 가는, 그래서 요게 per s가 요게 초당 킬로미터란 뜻이죠. 물리학에서는 요게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써줘야 되거든요. 꼭. 그래서 1초에 30km를 가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우리 충청합회 목사님 1초에 30km 가는 거. 아, 어지러우신가요? 어지러우신가요? 남 목사님 저 정도 속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1초에 30km 가면 똑딱 하면은 여기에서 충주의 입구까지 가요.
똑딱 하면은 너무 이게 빠르든지 너무 많으면 이제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지구라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못 느낄 뿐이지. 그죠? 갑자기 가지고. 그거 느끼시는 분은 이제 정신병원 좀 찾으십니다. 아폴로가 달에 갔다 올 때 예. 초속으로 그렇게 달리는 지구를 찾아서 들어가려면은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정밀하게 정밀해야죠. 정밀하네. 이게 초 단위로 정밀하네. 네, 예, 예. 그냥 배가 꼴이 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우주선이 이렇게 그 우주 위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이렇게 도킹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초 차이가 나면은 도킹을 못 한대요. 그런데 이게 지구에 이렇게 그 속도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려면은 진짜 과학이 발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강하면 안 예, 돼. 대강하면 안 되죠. 손 원장님 조심하셔야죠. 평상시에 좀 대강. 알아서 예. 나 우주과학 있겠네. 나 우주과학 얼마나 잘 들어가는 거야. 자, 저게 1초에 30km 가는 속도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속도예요.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초음속. 초음속이면 굉장히 빠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우리 그 마하라고 얘기하죠. 마 2 하면은 뭐예요? 음속의 2배 속도. 그죠? 음속의 한 시간당 가는 거리가 1000km예요. 1000km. 한 시간에. 1초에는 340m 뿐이 못 가. 음속이. 그죠? 예. 소리가 340m잖아. 예, 예, 예. 근데 340대 30km인데. 엄청난 속도로 사실은 진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전하는 속도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전하는 속도. 이거는 공전 속도죠? 왠지 대학교 1학년들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공전이 아니고요. 공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의학의 문제가 아니네. 자, 자전 속도. 자, 요걸 구했으니까 이제 자전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로 따지잖아요,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인데 지구의 반지름은 약 어느 정도로 해주면 되냐면은 6,400 정도로 하니까 6,500으로 합시다. 6,500. 좀 써주죠, 뭐. 여기선 대충 해도 돼요. 그럼 6,500이면 반지름이. 그럼 한 바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2파이를 곱하면 되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가 나와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고 그게 몇 시간에? 하루니까 24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다시 3600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1초에 도는 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거는? 초로 하면 키로보다 0. 몇이 되죠? 472? 472, 이건 미터죠, 그러면? 1초에 472m 가는 속도예요. 소리 속도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소리가 340이거든요.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40,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이게 소리의 속도인데 소리의 속도보다 지구가 빨리 자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 귀가 만약에 저 속도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의 귀는 듣는 그 속도의 그 크기가 있어요. 너무 큰 거는 안 들려요.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게 만드셨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잠을 못 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약 1600인가 1700 정도, 1시간에, 그죠? 1시간에 1700km 정도 가는 그러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공전 속도, 자전 속도가 조정되면 진짜 그죠? 그런데 어지러운 속도인데. 그런데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태양도 태양 자전은 하긴 하죠. 자전하는 게 한 33일, 27일에서 33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게 극지방하고 그 적도 지방하고 자전 속도가 달라요. 태양은 또 기체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태양은 이제 공전을 하긴 하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면서 또 우리 은하도 이제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250km 정도예요. 1초에 250km. 네. 태양의 속도라 그냥 해주세요. 공전 속도하고 다 합친 거예요. 그게. 1초에 250km면 어떻게 해요? 똑딱 하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는 가 있겠죠. 정신없네요. 네. 자전도 빠르지, 공전 빠르지, 공전하는데 또 고놈도. 예, 근데 태양을 따라서 같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0에다가 플러스 250으로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속도로 우리는 지금 우주 비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혀 못 느끼죠. 또 우리 은하도 또 어떤 중심을 위해서 또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진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도가 계산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도는 건지 이렇게 뭐 팽창한다고 스티븐 호킹이 얘기를 했는데 빅뱅설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빅뱅설은 안 믿어요. 저는 스티븐 호킹이 암만 똑똑해도 그 사람은 그 빅뱅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진화론의 그 개념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빅뱅설은 안 믿고 그냥 팽창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뭐 그런 식의 빅뱅에 의한 팽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너무 이제 어려운 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진짜 잘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설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하가 지금 은하의 네. 중심으로 해서 네.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 은하들의 이제 은하선 이제 이렇게 꺾인 은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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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궤도가 네, 예,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로 은하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회전을 하기 시작하고 멀리 있는 AU 저쪽에 있는 은하들이 쫓아가지고 속도가 네, 예. 차이가 나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걸 네. 반대로 이렇게 풀면 이게 은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시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저도 과학을 전공했지만은 그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걸 진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그 과학 책에도 써져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가까이 가서 계속적으로 그거에 정말 가까이 가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끝이 없는 것이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것을 지금 우주론 그걸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가설이에요. 우주 팽창설, 우주 평형, 아인슈타인은 버블설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는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꺾인 거는 분명히 속도 차이에 의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적당한 크기에서 지구가 만약에 요만했다. 요만한 건 너무 좀 제가 조그맣게 얘기한 거고 이 정도 산만했다. 그럼 한 바퀴 돌아가면 어떨까요? 저 정도 속도로 돌아가면 엄청 느끼죠. 근데 이 지구라는 적당한 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똑바른 길을 갈 때는 속도가 막 200km라도 200km 넘어가고 한 150km라도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면. 그런데 얘가 약간 돌아가는 곡선 주로를 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그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물체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죠. 똑바로 갈 때에 비해서.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빠르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면서 개념을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 굉장히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안전하게 만드셨다 하는 그 개념을 좀 아이들한테 그 패스파인더나 이런 거 하실 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전하는 걸, 공전하는 걸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가이드부터 왜 나오는 것도 왜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고. 아, 왜 도는 거예요? 왜 도냐 이렇게 너무 궁금하네. 아, 왜 도냐? 왜 이렇게 열심히 도는지. 아, 그게 안 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도는 게 왜 도냐 그러면 왜 안 돌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태양이 있죠? 태양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단은 그 원심력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쪽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계속 낮이죠? 이쪽 반은 계속 밤이죠.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한테 지구를 돌렸다. 지구가 돌아가는 이게 개념의 어떤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공전은 왜 공전이요? 아, 자전은 그렇고 공전은 가만히 있으면 태양으로 끌려가죠. 근데 네, 실생활에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 인력으로 떨어지잖아요. 아, 떨어지는 거요? 떨어지는 건 이제 밑에 뭔가 가상이 뭔가 끌고 있다고 생각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떨어진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구상이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는 그 개념을 갖고 계신 거고, 이제 안 돌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손 원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얘는 돌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기죠. 그런데 뉴턴 아시죠? 보이지 않는 힘이 여기 작용하고 있죠. 서로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찰력이 우주 공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지구보다 누가 움직이겠어요? 태양보다 지구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요? 여기 태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드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는 어느 정도 속도로 돌고, 공전 주기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드가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있으면 태양 속으로 부딪힐까요? 몇 초 있으면요.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계산해갖고. 그거는 계산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얼마가 되는지를 제가 이따 여기 손 원장님 별자리 강의하실 때 계산해 드릴게요. 그 금방 나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예. 더 어려운 거 준비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유대균 목사님 같으신 분, 정말 좋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초에 30km로 가는 속도로 안 돌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그렇게 평형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초에 30km로 안 가면 얘가 더 크다 그러면은 반경이 더 커지겠죠. 그 속도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더 안쪽으로 돌겠죠. 금성 궤도면으로 돈다든지. 그죠? 그래서 지구의 그 궤도면의 그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 근데 그게 지구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행성들도 그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자기만의 속도. 그죠? 그걸 유지하면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리하신데요. 또 다른 질문은? 예, 일단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하려고
근데 태양이 너무 멋있어서 저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영어로 naked eye라고 하죠. 아무것도 장비 없이 이게 맨눈으로 이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를 관측을 한다는 거의 개념을 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먼저 천체 관측은 맨눈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뭐 장비를 가지고 꼭 가야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장비 가지고 가도요, 얼마 안 된 사람 그거 쓰지도 못해요. 가서 뭘 보고 싶어도 뭐가 뭔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따가 손 원장님이 별자리 해주시는 진짜 잘하시거든요. 진짜 서울대를 왜 나왔는지 알 정도로 잘하세요. 왜 예. 괜히 곤란하게 뛰어. 그렇게 못해.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간 남들은 막 1년 걸리는 거를 지금 한 하루 이틀 만에 그걸 완벽하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거의.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비가 좀 필요해요. 근데 전혀 모르고 나가면은요, 제가 옛날에 스타리나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샀는데,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더라고요, 그 매뉴얼을.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거기 처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천체를 하루아침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론 영어로 써져 있었던 걸 제가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하루아침에 알려고 하면 한 며칠 하면 못 한다는 거. 왜? 이게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맨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냥 맨눈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알게 되면은 뭘 가지고 나가요? 쌍안경을 가지고 나가요. 그럼 여름 하늘에는 이제 막 가지고 나가면 쌍안경으로 성운도 보이고 성단도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김승민 목사님하고 경험을 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를 아주 큰 망원경으로 맨날 막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김승민 목사님하고 쌍안경으로 딱 봤어요. 같이. 근데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면 뭐 뿐이 안 보이냐면 핵뿐이 안 보여. 아까 그 은하 사진 중에서 가운데 밝은 데 있죠. 거기하고 주변에 조금 보일랑 말랑 하는데, 쌍안경으로 딱 보니까 한 시야에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것은 뭐예요? 쌍안경으로 봤을 때 가장 이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겨울철에 있는 거 뭐죠? 쫌생이라는 거. 플레이하네. 예, 플레이아데스. 아주 쌍안경으로 보면 멋있죠. 그러니까 그거 예. 오늘이나 내일 보자고요. 플레이하데스도 보고 안드로메다 은하계도 쌍안경으로 네. 작은 거로. 이제 플레이아데스는 보시려면은 약간 10시 넘어서 11시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막 겨울철 별자리가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제 날씨가 좋으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쌍안경도 이용할 수 있어요. 쌍안경은 싸다 비싸? 싸다. 싸다. 그래서 예. 산다. 그렇죠? 한 대 산다. 예. 가족별로 산다. 예. 친구까지. 근데 제가 참 희한한 게, 옛날에도 목사님들 오셨을 때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들 참 잘 따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거의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면은 이와 같은 망원경 장치를 가지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어떻게 보는 건지 올라가서 관측 실습을 할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궁수자리예요. 여름철 은하의 그 중심부 쪽에 있는 궁수자리.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보는 각도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그 표준 렌즈라 그래서 50mm짜리로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 시야는 50mm보다 더 넓어요. 약 110도 정도 된다. 우리 시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늘을 보고 있으면 110도의 각도 안에 있는 게 우리 시야에 들어와요. 이 표준 렌즈로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죠. 쌍안경으로 보면 시야가 더 좁아져요. 쌍안경으로 보면 시야가 약 몇 도죠?
그 쌍안경이 원래 딴게 70도에서 네. 80도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배율로 나눠야 돼. 내가 이 쌍안경마다 보면 70도 뭐 이런 게 나 75도, 80도. 만약 80도 쌍안경을 8배율이다. 그러면 8로 나누면은 약 몇 배? 10도가 보여요. 10도. 그쵸? 10도 정도. 10도 정도. 그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10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보이냐면은 한 요 정도 보일 거예요. 요 정도. 쌍안경으로 보면. 요거보다도 더 조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체를 볼 때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때 쌍안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이는 거고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5도,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두 개가 20도인가? 예, 북두칠성 보면 거리 개념이 다 나와요. 북두칠성이 끝에서 끝에까지 약 25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동쪽 지평선부터 쭉 해서 서쪽 지평선까지가 그게 180도잖아요. 그 거리, 하늘에서 이 거리를 하늘에서는 도로 나타나요. 하늘에서는 킬로미터로 안 따지잖아요. 그죠? 이별에서 이별까지 거리가 몇 10km다 이렇게 안 해요. 진짜 킬로라면 난리 나니까 광년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내가 봤을 때의 그 각거리로 따져요. 그래서 각거리가 요게 새끼손가락 두께 있죠. 보니까 딱 했을 때 이게 가리는 요 두께가 가리는 요 거리가 1도예요. 이게 1도. 요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1도를 다 180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별과 별 사이를 각거리로 따집니다. 하늘의 거리는 각거리예요. 근데 요게 1도 그러면 요게 몇 도게요? 3개. 이게 10도. 아 이게 5도. 5도. 이게 5도. 주먹이 10도. 예, 주먹 사이로 보는 각이 10도 정도. 10도. 요것이 20도. 예, 손가락 피면 20도. 이게 20도. 예. 그래서 별과 별 사이 20도, 10도, 5도, 1도.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실 때 그와 같은 개념으로 내가 쌍안경으로는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걸 개념 없이 찾으면은 잘 못 찾아요. 하늘에서 내가 이 정도 크기로 보는 거니까 저 별이 내가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저 별이 내가 쌍안경으로 볼 때는 저 정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이니까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별을 어떻게 생겼나 보고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쌍안경으로는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보신다 생각하면 되고 천체망원경으로는 어느 정도가 보이겠습니까? 천체망원경으로는 여기 지금 요게 성운이거든요. 석허성운이라는 성운인 것 같은데 그 석허성운이라는 성운 요 정도를 조그만한 망원경은 커버하겠죠. 그 정도가 안에 딱 들어오겠죠. 그러면 천체망원경으로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체 공간 안에서 저 점 하나 정도를 위치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달 있잖아요. 달의 길이 폭이 0.5. 직경을 0.5도에서 제가 볼 때 1도 비슷한데 책에 보니까 0.5도라고 되어 있어요. 달의 그 직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원경으로 봤을 때 달이 그득차게 보인다 그러면 지금 내가 0.5도 새끼손톱의 반의 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는 약 1도 안을 봐요. 약 0.5도에서 1도를 보기도 하고 0.5도 어제와 달을 보면 부분만 보잖아요. 그거는 약 0.2도 정도 본 거예요. 0.2도. 어제 목성 보고 이런 것이 어제 달 보셨구나. 0.2도에서 막 그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영역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적절한 설명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원경을 근데 망원경을 써야 되는데 어떤 망원경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원경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맨 처음에 무슨 망원경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보통은 반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굴절 망원경을 누가? 갈릴레이가 갈시가 만들었죠.
예. 갈릴레이가 그 굴절망원경을 만들고 나서 어디를 관측하게 돼요? 네, 목성을 관측하게 되죠. 그 목성에 위성이 몇 개가 있어요? 4개, 4대 갈릴레이 4대 위성이 있죠. 그 4대 위성을 보고 갈릴레이가 어땠을까요? 1번 무서웠다. 2번 기뻤다. 3번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감동스러웠다. 아, 감동스러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예, 무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하면은 아니, 그때 지동설에 종교 재판 받았을 때잖아요. 근데 목성을 주변으로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얘가 4대 위성이 30일을 관측했다고 나와요. 거기. 목성을 주변으로 도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섬찟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늘의 예. 모든 대상은 지구를 돌아요. 예. 그렇게 그때는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주교한테 편지를 씁니다. 주교님 그러면서 아주 가장 정말 절실한 그런 모습으로 플리즈 하면서 제가 이런 거를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주교가 괜찮다.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연구해라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갈릴레이가 이거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연이 있는데 굴절망원경을 먼저 만들고 그렇게 또 목성을 관측하고 참 대단해요. 그죠? 근데 그 굴절망원경이 이거 정도도 안 되는 굴절망원경 아주 허접한 걸로.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달린 위에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그 당시에 뭘로 만들었냐면 최초로 안경이 개발됐어요. 최초의 안경을 잠깐 만든 보죠. 렌즈라고 하면 예.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거보다 클 것 최초의 안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경업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렌즈를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다. 그다음 최초의 안경을 생각해보면 네. 안경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망원경을 만든 거죠. 근데 요거보다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경이 크기가 요거보다 안경 크니까. 알을 크긴 큰데 예. 그 렌즈의 성능은 그렇죠. 성능은 얘보다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100원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개발한 겁니다. 나중에 예. 개발한 거고 그 안경 요만한 거 있죠. 안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맞춰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정말 맨 처음엔 굉장히 허접한 거였는데 허접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우주를 전체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걸 가지고 거기다 대고 그걸 막 들여다볼 생각을 했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흔들려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니까 그 정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15도씩 움직이니까 그거 이렇게 기계 장치 없이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본 거죠. 예. 장치가 뭐 이렇게 좋은 가대? 야, 그런 거 없었죠. 그때는. 그리고 4대 위성이 우리가 어제 봤던지 또렷하게 안 보였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였거든요. 갈릴레이가 눈이 좋았나요? 갈릴레이가 눈이 좋았겠죠. 그래서 대서양 그 횡단도 해가지고 거기를 멀리 보고. 예. 토성도 봤는데 토성이 얼마나 형편없게 보였으면 토성이 점으로 보였는데 그 옆에 이 태가 옆으로 살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귀가 달린 별이라고 표현해요. 갈릴레이가 또 망원경으로 그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흑점이에요. 흑점. 흑점을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 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그 흑점을 갈릴레이 제자가 이제 막 갈릴레이한테 와서 큰일 났다고 그 망원경에 태양에 무슨 점이 보인다고 맨 처음에 막 그래갖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혼났는데 이제 망원경 닦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막 닦고서 이제 다시 봤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레이에 가서 보니까 그게 흑점이었는데 이제 그 흑점을 아주 갈릴레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먼저 발견한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고 갈릴레이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여간 그 망원경으로 흑점까지 관측했다는 거, 그게 지금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망원경보다도 훨씬 못한데 굴절 망원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턴이 이제 반사 망원경을 만들어요. 반사 망원경은 지금 여기 지금 달려 있는 거 위에서 보셨던 망원경이죠. 이거는 사실 반사 망원경에서 많이 개조된 거예요. 반사 망원경은 원래 이거보다 더 길어요. 굴절 망원경보다 더 길어요. 기니까 관측할 때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불편했죠. 왜냐하면 보려면 우리 위에 있는 망원경 중에 제일 큰 거 아까 dobsonian 망원경이라는 거 있죠?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올라가. 막 그냥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측하는 것처럼 이제 반사 망원경이 그랬어요. 그런 걸 갖다 이제 개조한 망원경입니다. 이게 슈미트 카세 그레인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반사 망원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밑에 쪽에서 빠지게 이렇게 보이게 만든 것도 있고요. 카세 그레인식이죠, 이게. 요게 굴절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요와 같은 종류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이 그러면 각각의 이제 부속의 장치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밑에 뭐가 튼튼해야 돼요? 안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니까 삼각대를 만들었겠죠. 그죠? 위에 있는 것들은 피어라고 하는 걸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에 장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어라고 하는 걸 동그란 거를 이렇게 박아놓고 얼마나 깊이 그걸 뚫죠? 피어를 뚫을 때? 제가 안 했어요. 예.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옥상에다가 하는데 옥상을 바로 밟으면 이게 미세하게 떨리거든요. 아주 작은 영역을 하니까 망원경이 떨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 바깥으로 이제 충격을 다 사람이 밟는 충격은 다 바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1m를 띄우고 망원경은 옥상에다 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건 마루바닥이고 그 충격은 다 이 양 벽으로 가게 이렇게 예, 그래서 마룻바닥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약간 그게. 울렁울렁한. 예, 울렁울렁 망원경이 안 흔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죠? 우리 최 관장님께서 베테랑이십니다. 그쪽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장치가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경희대식이라고 하는 건데, 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망원경이 삼각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기처럼. 그죠? 중간에 무슨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의해서도 또 몇 가지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경희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경희대식이고, 경희대식은 뭐죠? 경도와 위도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저희 지구도 위도하고 경도가 있죠. 얘는 적경과 적이라 그래가지고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물리학이 되었어요. 이게 예. 간단하게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었잖아요. 23.5도 기울었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우리 수평이 평평하잖아요. 그냥 수평 봐가지고 이 별이 하나 금속 목성이 떠 있다. 그거를 이제 위도를 어떻게 잡냐면 이걸 고도로 잡아요. 아래부터 이렇게 고도 몇에 있네. 그리고 이게 그 지평 좌표계 해가지고 이게 36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동쪽부터 몇 도에 있고 바닥부터 몇 도에 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저것도 움직이는 게 그냥 360도 평행하게 돌고 그리고 고도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게 이제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저걸 경희대식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밤하늘의 별들은 수평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수평을 안 움직여요. 수평으로 움직이면 저 별을 하나 딱 맞추면 그대로 이렇게 회전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밤하늘의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울어서 이렇게 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려면 축이 북극성을 향해 있어요. 저번에 지금 축이 위를 향해 있잖아요.
그죠? 꼭대기 머리 꼭대기를 천정을 향해. 요렇게 돈다 이거죠. 요렇게. 저 축이 네. 요 축이 말하면 요 축이 지금 머리를 향해 있잖아요. 네. 그죠? 빨딱.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는 얘를 요렇게 맞추고 돌리면은 똑같이 이렇게 요 라인을 돌잖아요. 근데 별은 이 라인으로 안 움직여.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안 움직이고 기울어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떠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쫓아가야 돼요? 요것이 북극성을 향해. 북극성에 딱 맞추는 그대로 요것만 이렇게 가면 그대로 별이 움직이면.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다 이렇게 돌잖아. 그죠? 여기는 이렇게 들고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들고 여기는 이렇게 들고. 그래서 요 축을 아예 그 북극성에다 맞춘 거를 이제 적도의식이다. 우리 적도가 기울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적도에 맞게 이걸 기울여서 북극성을 향하겠다 해서 적도의식 가대라고 해요. 이 경통이 올라간 거. 이게 경통가대 삼각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가대. 이것만 달라주면 어떻게 별을 가만히 있다면 이런 가대가 필요 없어요. 근데 별이 움직여. 계속 움직여. 그거 봤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흘러버려.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는 별을 쫓아가기 위해서 만든 게 적도의식 가대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극을 요거를 정확히 해놓으면 어떤 별이든지 이렇게 딱 한번 맞춰놓으면 별이 움직이는 속도대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모터가 하나만 움직여. 하나만 이렇게 정밀하게 별 속도로 하면 그대로 시야에 있어요. 그래서 적도의식이 그래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불편해. 그냥 사람 개념으로는 땅하고 똑같게 이렇게 되고 이게 제일 편해. 당장 찾기는. 그죠? 저거 찾으려면 가서 탁 찾잖아. 근데 이 기울어서 찾으려면 막 지그재그로 희한하다가. 그죠? 그래서 그냥 별 하나를 딱 찾기는 경위대식이 좋고 추적하려면 이거는 추적을 못하죠. 비스듬하게 두 축이 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추적해야 되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건 불편해. 그래서 적도의식 일단 한 축을 적도에 맞춰놓고 그대로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속도로 하기 위해서 적도의식이 개발된 거는 이제 별을 추적하면서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사진 찍기가 편하거든요.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자, 네, 자, 그 네.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 지구가 자전하는 자전하기 거죠.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적으로 별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루나 페이스가 있고 이제 행성이 좀 다르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 자전에 의해서 도는 그거는 맞긴 맞지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거는 다 맞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달과 태양과 행성들은 별과는 좀 다릅니다. 그건 북극성에 가만히 있어요. 맞아. 도는 자전 속도가 똑같아서. 북극성? 아니 그 북극성 부근에 우리 그 이제 천구의 적도가 거기 바로 부근에 있어서 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탁구공 굉장히 크지만 네, 요거 북극성도 돌죠. 요게 이렇게 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 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 축 따라가면은 저기 북극성이 있어, 축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방향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뭐니까 이거는 생략돼요. 0이에요. 이건 점이에요. 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나 북극성이 바라보이는 각도는 똑같고 그 얘기인가요? 예, 안 움직여요. 요렇게 질문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대답. 아니, 하여간 그 복잡한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경도 이렇게 움직인다. 이 경위대식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경도, 위도, 적 이게 거기에서 완전히 적경 적위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위대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과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가대. 그래서 이게 경희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구본을 딱 생각해 보면 예, 예, 예. 지구본처럼 이렇게 예. 정도- 그렇지만 얘는 좀 약간 이제 사선으로 별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별을 추적해서 보는 게 아니고 달 같은 거 보거나 그렇게 좀 대상이 그런 좀 국한돼 있어요.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나 이제 이게 기본은 기본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로 보니까 아, 별이 이렇게 사선으로 간다? 아, 그러면은 적도의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발달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도의식. 극축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진 찍을 때는 그거보다도 더 정밀하게 뭐를 하냐면은 거기다 가이드성을 하나 붙여요. 그래서 걔가 가이드를 해서 그 별이 도망가지 않게 자꾸 계산을 해요. 1초마다 계속 계산을 해요. 1초마다 계속 그거를 갖다가 그 별 계속 한 번씩 찍으면서 그 별이 벗어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사진을 찍을 때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 하늘을 이제 볼 때는 적도의식 그냥 그 정도면은 웬만큼 다 쫓아가서 이제 볼 수 있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발전한 그 단계가 다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전기를 넣어요? 아, 이게 그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가 있죠. 예. 손으로 움직이는 예, 거. 전원에다가 위로 올라가면 보인다. 예. 전원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건 이제 천문대 같은 데서 전원에다 연결해서 쓰고, 우리가 이제 밖에서 나가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배터리 이제 용량 큰 별을 거예요. 관측할 때 네, 예. 북극성과 가까운 곳은 네. 회전 속도가 작으니까 네, 네. 훨씬 더 이렇게 적도,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에 있는 별보다 찍기가 더 편한가요? 북극성 가까이 있는 게 편하냐?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움직이는 거리는 더 짧겠죠. 그게. 예, 각속도는 똑같은데 속도 자체는 걔가 느리니까. 예. 그러니까 일주 운동 이제 별의 일주 운동을 보면 네. 이제 북극성하고 가까운 곳은 아무래도 각도가 조금 그렇죠. 인데 그렇죠. 네. 적도 이제 멀수록 적도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길죠. 그쵸. 길어지니까 네, 예, 한 예. 시간에 예. 많은 거리를 많이 예, 예.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쫓아가서 찍기가 북극성 가까운 곳은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알아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초정밀하게 그 생각은 맞으세요. 그 생각은.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자, 네, 질문이 또 나오신가? 네, 좋은 일이에요. 예, 예, 예.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네. 이렇게 구경이 좀 작은 게 좀 어떻게 보면 큰 게 좀 잘 보이고 그럴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 잘 못하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별이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봐야 될 정도로 희미하잖아요. 희미하니까 이제 별은 크게 보고 작게 보고의 개념보다는 밝게 보느냐 어둡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구경이 크면 이 많은 영역에서 빛이 들어와서 모아서 하나로 딱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렌즈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경이 크면 좋겠죠. 이 접안 렌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크기가. 근데 이 앞에 게 크면은 많은 빛을 모으니까 조금 더 또렷한 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쩐지 희한한 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조그만 거를 봐도 네, 예. 이제 보이는 거하고 큰 걸 봤는데도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씨 이게 너무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예, 예. 근데 그게 그래서 별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렇고요. 항상을 근데 볼 때 항상 볼때 달라. 비교적 가까운 거리들에 있는 것들은 확대가 태양계 내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 예,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목성을 보셨잖아요. 목성이나 토성 보셨는데 사실 스코프가 거의 지금 100배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코프가 100배 나오는데 어제 봤던 게 기껏해야 100배 정도 조금 높아서 본 겁니다. 근데 이게 구경비에 따라서 어느 이상 확대하면 그때부터 뭉개져요. 확대하면. 뭉개지기 시작해요. 이게 클수록 확대를 해도 안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이 그냥 확대를 덜해서 그렇죠. 저거보다 훨씬 확대할 수 있어요. 훨씬 그렇죠. 그 대신에 네. 어느 이상 확대하면 줄무늬 같은 게 조금 더 흐려져요. 그러면 보는 맛이 좀 없어서 제일 적당하고 또렷하게 예. 그 가지고 계신 스코프로 본 거보다 어제 봤던 게 더 또렷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확대율을 그것도 100배, 쟤도 100배하고 보면 얘가 훨씬 밝게 보이고 조금 또렷하게. 대신에 낮에 보면 이망원경은 뿌옇게 보여요. 환하게 보인다. 너무 빛을 네. 모아가지고 떠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별을 보기에 특화돼 있고 그건 필드 스코프가 있는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큰데. 그거를 이제 직광력이라 그래요. 직광력. 그러니까 예. 목사님은 목성을 좀 크게 한번 시원하게 보여요. 네. 아니 저거 이거만 아이피스라고 바꾸면 확대율을 300배, 500배까지 올려요. 네,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목사님이 100배라면 저건 아유. 500배까지 올려. 유대균 목사님은 그렇게 보여줘도 만족 못 하시고 거의 사진기를 딱 들이대고 딱 요만하게 막 크게 막 딱 나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찍으면 예, 예. 그 구경이 작은 거하고 큰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중에 확대할 때 작은 거는 뭉개지고 큰 거는 선명하게 확대가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면율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있는데, 굴절망원경은 비교적 상이 깨끗해요, 더. 반사망원경보다. 반사망원경은 크잖아요. 큰 만큼 걔가 정확하게 초점을 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곡률이 정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코마 수차도 있고 무슨 수차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오차가 있는데, 굴절망원경은 대신 뭐가 있냐면 색수차가 있어요. 색수차라는 건 아까 굴절에 의해서 그 빛이 굴절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망원경일수록 그 색수차가 줄어들게 이렇게 코팅을 잘 하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비싸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상을 찾는데 아까도 그걸로 보셨지만은 아주 좁은 영역을 얘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작은 영역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로 먼저 찾으면 안 돼요. 이 망원경으로. 주망원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조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망원경, 보조망원경, 이 보조망원경을 다른 말로는 파인더라 그래요. 파인더죠, 그죠? 그래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을 제대로 찾으려면 여기하고 여기로 들여다봐서 저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 십자선이 있어요. 십자선의 가운데다 정도 하면은 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다 그러냐면은 얼라인을 한다 그래요. 정렬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낮에 정렬을 좀 해놔야 돼요. 밤에 잘 찾으려면. 그래서 얘하고 얘를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좀 넓은 영역에서 그걸 딱 찾아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달이면 달, 행성이면 행성을 딱 찾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망원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라가셔서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정렬을 할 것인가, 그 순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좀 망원경은 4대예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조를 나누셔가지고 좀 찾는 연습을 하고 그거 정렬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실로 올라가겠습니다.